당신은 스탠리 드러켄밀러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나요? 그는 30년 동안 단 한 해도 손실 없이 연평균 30% 수익률을 기록한 월가의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워런 버핏보다 빠르고 조지 소로스보다 날카롭다고 불렸던 남자. 하지만 그의 전설은 어느 날 갑자기 끝났습니다. 57세 120억 달러 규모의 헤지펀드를 이끌던 절정의 순간 그는 세상을 놀라게 할 한마디를 남깁니다. 이제 그만하겠다. 누구보다 완벽해 보였던 투자 제국의 주인은 왜 모든 것을 버렸을까? 그의 은퇴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월가의 시스템 자체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비밀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스탠리 드러켄밀러의 이야기는 놀랍게도 실패로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천재라 부르지만 그의 시작은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어릴 때부터 세상을 보는 시선이 달랐습니다. 그 누구보다 일찍 돈의 본질과 인간의 욕망을 꿰뚫어 봤던 아이였죠. 가장 놀라운 점은 그가 아이비리그 대학에 합격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월가의 거물들 대부분이 하버드나 예일 출신인 것을 생각하면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대신 그는 메인주의 작은 리버럴 아츠 칼리지인 보우도인 칼리지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의 기업가적 본능이 처음으로 드러나요.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는 캠퍼스 내에 핫도그 가판대를 차렸거든요. 이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그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 고객의 심리, 그리고 현금 흐름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했어요. 이론이 아닌 실전을 통해 배운 이 경험은 훗날 그의 투자 철학의 근간이 됩니다. 대학 졸업 후 그는 미시간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과정에 진학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그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대학원의 경제학 수업들이 너무나 이론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는 후에 회상했어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제를 복잡한 수학 공식으로 설명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경제는 살아 숨쉬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인간의 감정과 심리,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로 가득한 것이죠. 이러한 환멸감은 그로 하여금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박사 과정을 중도에 포기하고 실제 금융 현장으로 뛰어든 거예요. 이는 당시로서는 상당히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1977년 그는 피츠버그 내셔널 은행에 주식 분석가로 입사했어요. 여기서 그는 자신만의 독특한 투자 방법론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월가는 크게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어 있었거든요. 하나는 회사의 재무제표와 실적을 분석하는 기본적 분석 진영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가 차트의 패턴을 읽어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적 분석 진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 둘 중 하나만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드러켄밀러는 달랐습니다. 그는 두 방법론을 모두 습득하여 자신만의 하이브리드 접근법을 만들어냈죠. 예를 들어 하락쇠기형 패턴이 나타날 때 대부분의 기술적 분석가들은 이를 단순히 상승 반전 신호로만 해석했어요. 하지만 드러켄밀러는 이 패턴 뒤에 숨겨진 인간의 심리를 읽으려고 했습니다. 왜 이런 패턴이 나타나는가? 투자자들이 어떤 감정 상태에 있을 때 이런 매매 행동을 보이는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그는 차트 너머의 진실을 파악하려고 노력했어요. 이러한 종합적 접근법은 곧 빛을 발했습니다. 25세의 나이에 그는 은행 내에서 가장 젊은 리서치 디렉터로 승진했어요. 이는 당시로서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죠. 은행에서의 성공은 그에게 더 큰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의 시장 분석 능력에 감탄한 부유한 투자자 한 명이 그에게 월 1만 달러의 자문료를 제안한 거예요. 이는 그 당시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1981년 28세의 나이에 그는 마침내 자신만의 헤지펀드인 듀케인 캐피털 매니지먼트를 설립했어요. 초기 자본금은 100만 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펀드를 시작한 시기는 결코 좋지 않았어요.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는
미국 경제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 중 하나였거든요. 1979년 인플레이션율은 13.3%에 달했고 1980년에는 14.8%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드러켄밀러는 이 위기를 기회로 보았어요. 그는 다른 투자자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결국 금리를 대폭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채권 시장에 큰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판단했거든요. 그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1982년 5월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그의 펀드는 거의 50%의 수익률을 기록했어요. 이는 당시 헤지펀드 업계에서도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이때 그에게 인생을 바꿀 기회가 찾아왔어요. 드레이퍼스 펀드라는 뮤추얼 펀드 회사에서 그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결국 드레이퍼스는 그가 원하는 모든 조건을 수용했습니다. 투자 결정에 대한 완전한 자율권, 그리고 자신만의 투자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받은 거죠. 드레이퍼스에서의 그의 성과는 가히 폭발적이었어요. 1986년 말까지 그가 관리하는 5개 펀드는 모두 최소 4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믿기 어려운 성과예요. 하지만 그는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과거에 효과적이었던 전략이 미래에도 통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1987년 초부터 주식시장 붕괴의 전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드러켄밀러는 시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품은 언젠가 터지기 마련이고 문제는 언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터질 것인가였어요. 1987년 10월 16일 금요일, 드러켄밀러는 자신이 기다리던 신호를 발견했습니다. 다우지수가 2700에서 2200으로 급락했지만 그의 기술적 분석에 따르면 이는 일시적인 조정에 불과했어요. 따라서 그는 다음 주 월요일 상승을 예상하고 주식시장에 올인했습니다. 하지만 소로스는 드러켄밀러에게 충격적인 자료 하나를 보여주었어요. 폴 투더 존스가 작성한 보고서였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존스는 현재 상황이 1929년 대공황 직전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는 역사적 패턴 분석을 제시했거든요. 그는 즉시 탈출 계획을 세웠어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시장이 열리면 다우지수가 30포인트 이상 하락할 경우 모든 포지션을 매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87년 10월 19일 월요일, 드러켄밀러는 다우지수가 200포인트 하락하는 순간 그는 모든 포지션을 정리했습니다. 신속한 대응 덕분에 큰 손실을 피할 수 있었어요. 이 사건은 그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규율이 부족해요. 상황이 좋을 때는 과도하게 흥분하고 나쁠 때는 과도하게 비관합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감정을 배제하고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규율이 필요하죠. 1987년의 경험은 소로스와 드러켄밀러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었어요. 소로스는 드러켄밀러의 시장 타이밍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그를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1988년 드러켄밀러는 퀀텀 펀드의 두 번째 인물이 되었어요. 하지만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상사에게 더 큰 인상을 남겨야 했습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독일 마르크에 대한 시장의 전망이 급격히 악화되었어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동서독 통일 비용으로 인해 독일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고 따라서 독일 마르크의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드러켄밀러의 분석은 달랐어요. 독일인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극도로 민감합니다. 드러켄밀러는 확신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독과의 통일이 가시화되면 분데스방크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독일 마르크는 오히려 강해질 거예요. 그는 20억 달러 상당의 포지션을 구축했어요.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퀀텀 펀드를 운영한 지 불과 3년 만에 1992년까지 드러켄밀러는 펀드 자산을 거의 3배로 늘렸어요.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습니다. 1992년까지 프랑스 프랑과 독일 마르크 같은 강한 통화들이 다른 약한 통화들을 지탱해주는 유럽 환율 메커니즘이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시스템은 모든 회원국이 비슷한 경제 상황에 있을 때만 작동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은 이미 18개월 동안 경기 침체에 빠져 있었어요. 경기 침체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독일 마르크에 대한 파운드 환율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드러켄밀러에게 위기는 곧 기회였어요.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 그는 소로스와 상의했습니다. 저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상담을 했습니다. 드러켄밀러는 회상해요. 당시 펀드가 70억 달러였는데 독일 마르크를 매수하고 파운드를 공매도하는데 70억 달러를 투자하고 싶다고 했어요. 소로스가 말했습니다. 이런 기회는 당신 인생에 몇 번 오지 않는다. 이건 일방적인 베팅이다. 우리는 이 거래에 펀드에 200펀드를 투자해야 한다.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정부는 영국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환율 메커니즘 회원 자격을 정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결론 내렸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혼돈이 끝나고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을 때 퀀텀 펀드는 드러켄밀러의 관리 하에서 10억 달러의 이익을 얻었어요. 퀀텀 펀드는 1992년 69%, 1993년 72% 상승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컴퓨터는 삶을 더 쉽게 만들어야 한다는 약속을 가지고 등장했어요. 정보화 시대가 도래한 거죠. 이 기술붐에 동참하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공포가 사회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드러켄밀러는 자신의 주식 패턴 분석 지식을 바탕으로 기술주가 엄청난 수익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1998년에 상당한 이익을 얻었고 1999년 초에는 투자를 2배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요소를 간과했어요. 소규모 개인 투자자들이 전례 없이 대거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참여로 인해 시장은 2000년 정점에서 구조적으로 불안정해졌어요. 나스닥 기술주 지수는 정점에서 무려 4분의 3이 증발했습니다. 닷컴 버블이 터진 뒤 드러켄밀러는 완전히 낯선 상황과 마주하게 되었죠. 그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저는 1월에 이미 모든 주식을 팔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매일 엄청난 돈을 버는 걸 보면서 결국 참지 못했죠. 전화를 들어 다시 주식을 샀습니다. 아마도 닷컴 버블의 꼭대기를 1시간 차이로 놓친 것 같아요. 결국 30억 달러를 잃었습니다. 그 경험은 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는 조지 소로스의 퀀텀 펀드를 떠나 자신의 펀드 듀케인을 독립적으로 운용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의 감각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유가가 오르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던 시기 드러켄밀러는 그것이 시장의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임을 즉시 알아챘습니다. 저는 그 조합이 미국 기업들의 이익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2년물과 5년물 미 국채를 대거 매수했습니다. 그의 판단은 또다시 정확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그의 펀드는 오히려 수익을 기록했죠. 하지만 2010년에 이르자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시장을 읽기 어렵다는 걸 느꼈습니다. 세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한 지역의 변화가 전 세계로 번져나가는 시대가 된 겁니다. 결국 드러켄밀러는 압박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57세의 나이에 그는 투자자들의 돈을 돌려주고 조용히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은퇴한 이후로는 더 이상 예전처럼 연 30%의 수익을 내지도 않고 거대한 자금을 굴리지도 않아요. 많은 걸 놓쳤죠.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세상이 변했다고 느낀 순간이 몇 번 있었어요.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 그 밤이었죠. 이런 변화들은 몇 년 동안 시장의 흐름을 완전히 바꿉니다. 저는 늘 그 흐름을 타고 움직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확신에 찬 베팅은 하지 않습니다. 스탠리 드러켄밀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승자는 없다는 것. 시장은 끊임없이 변하고 어제의 공식은 내일을 보장하지 않죠.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살아남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규율, 겸손, 그리고 변화에 대한 적응력. 드러켄밀러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손실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펀드는 연평균 30%의 수익률을 냈고 그 이름은 지금도 월가의 전설로 남아있죠.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먼저 그 전설에서 내려왔습니다. 정점에서 멈춘 사람, 세상의 변화를 인정하고 물러난 사람.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돈보다 더 큰 지혜의 증거인지도 모릅니다.